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혈연, 학연, 또 지연보다도 질긴 게 흡연이라고 할 정도로 담배 끊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계속 미루다 보면 폐암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TV 메디커 약손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꽉 막힌 숨길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오늘 건강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흡기 내과의 김미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폐 건강에 적신호가 되는 질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폐 구조와 역할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먼저 폐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가운데에는 크게 심장이 위치하게 되고요.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공기는 코와 입을 통해서 성대를 지나서 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관지는 다시 오른쪽 기관지, 왼쪽 기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 기관지들은 좀 더 작은 기관지들로 나누어지면서 폐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폐는 크게는 3개의 엽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왼쪽의 폐는 2개의 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폐의 역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셔서 혈액으로 산소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혈액 속에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 교환 외에도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발산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키고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서 산염기 평형을 이루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기관지나 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시게 되면 종양, 덩어리 혹은 결절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건데요. 종양이나 종괴는 한자 용어이고요. 덩어리나 혹은 우리말로써 사실 4가지 모두 단어가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크기를 기준으로 3cm 이상일 경우는 종괴, 그리고 3cm 미만일 경우는 저희가 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에 혹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암은 아니고요.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양성 종양의 경우는 덩어리는 져 있지만 다른 장기를 침투하거나 전이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외래에서 쉽게 그냥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악성 종양이 바로 많이 걱정하시는 암입니다. 다른 인접 장기로 침투를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도 전이를 할 수 있어서 우리 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국인의 사망률 가운데 1위, 부동의 1위 자리는 바로 암인데요. 그런 암들 중에도 이 폐암의 발생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폐암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대장암에 이어서 3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로 폐암입니다. 연간 3만 1,000명 이상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률은 비록 3위이지만 사망률을 따진다고 하면 2022년도 암 사망률 1위가 바로 폐암이 차지를 하였고요. 약 22.3%, 암 전체 사망률의 22.3%가 폐암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38.5%가 되겠습니다. 남녀에 따라서 암 발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남성에 있어서는 암 발생률의 1위가 바로 폐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에 이어서 폐암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군별로 봤을 때도 암 발생률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남성에 있어서 연령군별 발생률을 보면 한 60대 이후로부터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갑상선암과 유방암 같은 경우가 중년층 한 40대에서 50대의 발생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암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암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60대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별암 사망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앞서서 남자는 발생률 1위도 폐암이었는데 마찬가지 사망률도 1위는 폐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같은 경우는 폐암 발생률은 4위였지만 지금 사망률 같은 경우는 1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암종 요약 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한병기가 폐에만 있는 단계를 국한병기라고 얘기를 하고, 국소 진행 단계는 주변 인접 장기나 림프절에 정도 이제 침범을 한 경우이고, 원격 전이 단계는 다른 장기로까지 멀리 있는 장기까지 퍼져 있는 단계인데요. 보시게 되면 폐암 같은 경우는 국한병기, 그러니까 폐에서만 있는 경우가 약 24.6%이고 원격 전이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42.3%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많은 폐암 환자분들이 진단 당시에 이미 4기, 저희가 말기라고 얘기하는 이 원격 전이 단계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국한병기에서는 약 5년 생존율이 한 78.5%, 비교적 다른 암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낮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데 비해서 국소병기, 국소 진행 단계로만 들어가더라도 생존율이 48.4%, 그리고 원격 전이 단계가 되면 12.1%, 굉장히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암들에 비해서 폐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2001년도에서 2005년도의 생존율이 약 16.6%였는데 근래에 최근에 들어서 2017년, 2021년도의 경우 생존율이 38.5%로 지난 한 20년 정도 동안에 생존율이 21.9% 증가했습니다. 근래에 많은 이제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폐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들,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흡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흡연이 사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폐암 환자들이 암에 걸린 이유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약 70%는 흡연 때문에 생긴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흡연 여성 폐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흡연 폐암의 원인으로는 간접 흡연, 라돈, 그리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 직업적인 발암 물질의 노출,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얼마나 위험률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흡연의 경우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15에서 70배 가량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접 흡연 같은 경우는 폐암 발생 위험이 1.2에서 2배 가량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성면이나 라돈 등의 작업장 유해 물질 노출 같은 경우는 폐암 발생이 2배에서 5배 증가한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가족력의 경우는 폐암 발생 위험이 1.2에서 5배 가량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 보조제 섭취 같은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3배에서 6배 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충제 섭취를 하실 때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암의 원인 짚어주신 것 중에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이 좀 네. 눈에 들어오는데, 또 최근에는 그 학교 급식 종사자 분들의 맞습니다. 그런 폐암 발생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폐암 발생의 직업적인 요인도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업성 폐암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흡연이 70%, 비흡연이 30%인데 그 중에 7%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직업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 사실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물업, 건설업, 그리고 철도 산업, 조선업, 고무 제품이나 금속 제품 제조업, 상당히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직업병 안심센터가 개소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직업병 안심센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직업성 암 외에도 다양한 직업성 질환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직업병 의심 사례를 직접 제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에 10개소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 대구 경북 직업병 안심센터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산병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흡기내과에 처음 오시게 되면 환자분들께 저는 항상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의사가 직업을 묻는다고 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많은 병들이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직업병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직업을 여쭤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외래를 보다가 이거는 직업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 직업병 안심센터로 바로 연결을 해드려서 직업 관련성 면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유일한 기관, 그렇습니다. 바로 폐입니다. 그런데 이 폐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는 데는 다른 기관과 달리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폐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폐는 간과 비교를 했을 때 간은 흔히 재생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폐는 잘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시민분들은 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암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마른 기침을 너무 오래 하면 폐암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요리할 때 나는 연기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폐암은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요?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폐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폐 검진을 위해서 폐 CT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폐 건강을 위해서 6년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환기를 자주 해서 깨끗한 공기 마시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천식이 있으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선식이 오래된다고 해서 폐암에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 기관지염 같은 질환들은 흡연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흡연 때문에 폐암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천식은 치료를 해야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천식은 치료 가능한 병입니까? 사실 우리가 천식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똑같은 만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조절해야 되는 병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번에는요, 폐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사람마다 사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지문도 쌤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맞죠? 그런데 변성기도 아닌데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대요. 게다가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폐암을 의심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폐암을 의심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목소리와 관련된 이제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이 폐와 기관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신경을 폐암이 침범하게 되면 성대마비가 오면서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 없이 목소리가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변하게 되면 폐암으로 인한 성대마비가 아닌지 반드시 염두에 두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좀 무섭네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우리가 보통 폐암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담배입니다. 이 담배에 보면 항상 경고문이 있는데 거기 폐암이라고 꼭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연초 대신에 전자담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자담배니까 이걸로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제 생각이 맞죠? 낮을 수는 있지만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흡연자들이 자기의 흡연량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단기간에 과다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액상담배는 일반 연초와 비교를 했을 때 니코틴 함량은 비슷하고요.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함량은 일반 연초보다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흡연을 할 때 들이마시는 연기는 여러 가지 가열이나 산화작용 때문에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함량이 일반 용액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든 액상담배든 뭐 연초든 간에 무조건 한 길이네요. 금연.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우리가 보통 옷장, 드레스룸 뭐 이런 공간 혹은 거실에
방향제나 탈취제를 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요, 분위기를 잡겠다고 초도, 향도 막 켜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뿌리거나 켜놓으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그만 건데 안 걸리는 거 맞죠? 핵심은 오랫동안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네, 장시간 동안 노출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거기에 향초나 뭐 여러 가지 방향제, 탈취제에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 염증 작용을 일으키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폐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실내 오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제 뿌릴 때나 탈취제 뿌릴 때는 문 열어놓고 뿌려야겠군요. 가능하면 문 열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폐 건강에 대한 궁금증, 또 오해와 진실까지 질문 20미터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네. 폐암을 침묵의 암이라고 일컫는 만큼 발견했을 때는 말기인 경우가 많다라고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폐암에 걸렸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고 계시면 조금은 더 빨리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폐암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폐암 덩어리 때문에 생기는 증상, 그리고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해서 생기는 증상, 그리고 폐암 조직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먼저 폐암 자체가 커지면서 생기는 증상으로는 기침, 객혈,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꼭 폐암이 아니더라도 기침은 할 수 있고 네. 숨이 찰 수 있고 가슴 통증이 생길 수 있고 피가 난다고 해서 대부분 가래에서 피가 난다고 하면 제일 걱정하시면서 오시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객혈이 있다고 해서 객혈 있는 모든 환자분들이 폐암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증상들이 만약에 오래된다고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자꾸 심해진다라고 할 때는 한 번쯤은 폐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위 조직을 침범했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은 기관과 폐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신경이 후두신경이고요. 후두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는 성대 마비가 오면서 목소리 변화, 흔하게는 쉰 목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식도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식도를 침범하게 되면 삼킴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인접한 혈관에 상대정맥이라는 큰 정맥이 있습니다. 이 정맥을 막는 경우에는 뭐 두통이라든지 안면 부종 혹은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흔하게는 뇌전이가 있는 경우는 뇌기능 장애와 두통 그리고 구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뼈로 전이를 하게 되면 뼈에 통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 증상인데요. 뭐 식욕 부진이라든지 이상호르몬 생성 그리고 발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증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폐암에만 특징적인 증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담배를 꼭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제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면서 가능한 조기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었던 것 같고요. 전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뼈의 통증 내지는 뇌기능 장애라는 부분은 조금 또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손톱 모양 가지고도 폐암을 또 뭐 진단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손가락 모양이라고 했을 때 특히 예. 폐가 안 좋은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이 바로 곤봉지라고 합니다. 예. 손가락 모양 끝이 이제 곤봉처럼 두툼하게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상 손가락과 곤봉 손가락 모양이 나와 있는데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정상과 곤봉지 모양 차이가 조금 보이실까요? 네. 지금 보면 손톱 접힘 각도 A, B, C에서 각도가 이제 180도를 잘 넘지 않습니다. 정상임 같은 경우는. 네. 하지만 곤봉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ABC 각도가 180도를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 보이게 되겠고요. 손톱에서 손가락까지 거리와 그다음에 손톱 마디 사이의 거리가 원래는 당연히 손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데 곤봉지는 오히려 손가락 끝이 두툼하기 때문에 이 두툼한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샴로스 증상이라고 해서 지금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굽혔을 때 손톱 끝이 평행하게
만들었을 때 지금 손톱과 손톱 끝 사이에 이렇게 틈이 보이면 정상이고요. 틈이 보이지 않고 손톱끼리 붙는 경우는 곤봉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곤봉지는 뭐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질환 그리고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곤봉지 모양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폐암만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들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 어떤 증상으로 폐암을 바로 의심해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예를 들면 기침이 심하면 폐렴, 뭐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면 뭐 심장에 무리가 있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병원에 내원을 하게 돼서 이렇게 폐암을 의심을 하게 되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했을 때 좀 정확한 검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병원에 내원하게 된다면 어떤 검사들이 좀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진단검사, 기본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저희가 폐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예전에는 흉부 X선 검사라든지 아니면 가래세포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었는데 근래에는 원체 CT가 많이 보편화가 되어서 저희가 저선양 흉부 CT 같은 흉부 CT 촬영을 통해서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선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CT에서는 이상이 있다고 하시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흉부 X선 검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기가 커져야지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흉부 X선 사진을 보시면 뼈나 심장에 가려서 병변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는 이제 검진 내지는 폐암 검사를 위한 영상 촬영으로는 흉부 CT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부 CT에서 폐암이 의심이 되는 소견이 보인다면 저희는 폐암을 확진하기 위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 검사는 일단 결절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고 양성 결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다음으로는 조직을 얻어서 암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암에 맞춘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조직검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조직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기관지 내의 병변을 조직검사하기 위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바깥에서 피부를 뚫고 바늘을 찔러서 그쪽으로 조직을 얻어내는 경피적 세침흡입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조직을 저희가 병리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서 면역 조직 화학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래에는 특히 의학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이런 환자 맞춤 치료들을 좀 더 하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 맞춤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암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더욱이 조직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폐암이 진단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폐암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병기 설정 검사가 필요합니다. 병기 설정 검사에는 양전자 단층 촬영, 뇌 자기 공명 영상, 그리고 뼈 스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림프절 전이를 보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 저희가 PET-C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검진에 갔을 때 전신에 암이 있나 없는 보는 검사입니다. 라고 이 설명을 듣게 되시는 검사입니다. 여기는 대사 활동이 높은 부분이 빨갛게 보여서 암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암이 의심되는 병소는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옆에 부위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항상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항상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PET-CT를 찍었을 때 이상 병변이 보이면 저희가 암을 의심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병소가 암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이제 진짜 전이인지를 알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직 검사가 필요로 한 경우도 있고요. 간혹 대부분의 암들은 대사 활동이 높지만 대사 활동이 굉장히 더딘 암 같은 경우는 PET-CT를 촬영하더라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1cm 이하의 병변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또 PET-CT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 뼈의 전이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뼈 스캔을 하게 되고
또 아까 PET-CT는 뇌병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 MRI를 찍어서 뇌 전이를 확인하게 되는 이상의 3가지 검사를 통해서 전신의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보게 되는 검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는 폐 주위의 림프절, 특히 이제 종격동에 위치한 림프절의 전이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기관지 내시경과 동일한 검사 방법인데 여기는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림프절이 커져 있는지, 림프절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면 CT도 찍고 PET-CT도 찍는데 이런 검사도 필요한가요? 라고 또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림프절 전이 같은 경우는 흉부 CT로는 진단을 했을 때 정확도가 한 6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ET-CT 같은 경우는 진단율이 한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 같은 경우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진단율이 95%로 굉장히 진단율이 높고 특히나 종격동 림프절의 전이 여부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암에 대한 치료에 굉장히 림프절 전이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폐암의 진단 과정을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요. 증상이 있거나 건강검진 같은 것들 때문에 흉부 CT를 촬영을 하게 되어서 폐암이 의심이 된다면 진짜로 폐암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저희가 조직검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조직검사상에서 폐암이 진단이 되면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신 영상 촬영이 필요하고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 계획, 수술 혹은 방사선 그리고 항암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래에는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 최대한 맞는 맞춤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다학제 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또 각각에 대한 검사 결과들을 여러 교수님들, 더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을 같은 자리에서 저희 환자와 보호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흔히 할 수 있는 혈액 검사만으로는 암의 어떤 초기 증상들을 발견하기가 힘들까요? 이제 혈액 검사로 저희가 암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들이 보통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검진에서도 종종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혈액 검사만으로는 폐암을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폐암의 고위험군에 있어서도 이러한 종양 표지자를 활용해서 폐암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폐암. 지난 4월 병원을 찾은 60대의 김경미 씨. 아무 증상 없었고요. 뭐 숨이 차거나 이런 게 없었고 이제 어깨, 이제 팔 이게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좀 암인 것 같다라고 소견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이제 3주 만에 뵙는 건데 예, 요새 지내시는 거 좀 어떠셨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고. 예, 편해졌고 이제 가슴 답답한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좋아졌고. 3개월 전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을 진단받은 경미 씨. 흡연, 가족력 등 위험 인자가 있다면 조기에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환자분은 비소세포 폐암, 그중에서도 선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실제로 폐암 환자분들의 약 한 80%에서 85% 정도가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이 되십니다.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환자분처럼 담배를 피지 않은 분들도 걸리게 되는데요. 여성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간접 흡연이 있겠고, 그 밖에도 음식할 때 발생하는 연기 같은 것들, 이런 실내 오염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혹시나 이제 직업과 연관돼서 직업성 폐암도 한 7%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측 상엽에 폐암이 있어서 우상엽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셔서 저희가 근치적 목적, 폐암을 완전히 낫게 하는 목적의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보조항암요법까지 시행을 해서 4번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CT 촬영해서 폐암 재발 여부 관찰하게 되실 거고요. 기저에 천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흡입기 치료 규칙적으로 하면서 천식 관리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조항암요법까지 끝나고 지금 사진이거든요.
사진 보시면 수술 정말 잘 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폐암 재발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예쁘게 수술이 잘 된 사진입니다. 수술 및 보조 항암 화학 요법 이후 다행히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 하지만 수술 후 약 2년 동안은 재발에 대한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폐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초기에 발견돼서 1기라고 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규칙적으로 병원에 잘 나오셔서 검진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검진 외에도 만약에 담배를 피우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수술이 끝났지만 여전히 당연히 금연은 지속해 주시고 규칙적인 운동, 식사도 규칙적으로 골고루 잘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혹시나 미세먼지나 어떤 공기 오염 같은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조금씩 건강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지금. 경미 씨는 포기 대신 희망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이제 만약에 완치가 된다면 손녀랑 이제 서유럽 이제 가서 많이 걷고 그냥 손녀랑 그 추억을 조금 남기고 싶어요. 폐암 환자 사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폐에 생긴 암이라고 해서 폐암 통칭하긴 합니다만은 이 암세포의 형태, 위치, 크기에 따라서 또 폐암의 종류를 아주 세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폐암의 종류에는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는 또 종류에 따라서 조직각제 형태에 따라서 선암, 편편상피암, 그리고 대세포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폐암의 종류에 따른 실제로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흡연과 연관된 평평상피암과 그리고 소세포 폐암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흡연과는 관계가 조금 떨어지고 또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선암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세포 폐암은 예전에는 한 15%, 20%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확인이 되었고 예전에 비평평상피세포암이 많았지만 근래에는 선암이 한 51.5%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암도 어느 암종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물론이죠. 때문에 그럼 병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폐암의 병기 구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저희 폐암의 병기는 일단 종양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림프절 전이 유무,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까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의 같은 경우는 1기 같은 경우는 크기가 4cm 이하인 경우이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말 그대로 폐에만 있는 경우이고요.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5cm나 7cm 이하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아주 가까운 곳에만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양의 크기가 커진 4cm를 넘는다든지 아니면 7cm 넘는 이런 큰 종양을 보통 3기에 해당이 되게 되겠고 또한 이제 림프절 전이가 같은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3기가 되겠습니다. 4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한쪽 폐에만 문제가 있었다면 그 폐에 흉수가 생긴다든지 혹은 반대쪽 폐로 넘어가는 경우 그 밖에도 뇌나 뼈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4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말기 폐암이 바로 이 4기 폐암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폐암의 종류 그리고 말씀해 주신 폐암의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도 상당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폐암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전신 상태와 적응도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소세포 폐암에 있어서 일반적인 치료 원칙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기, 2기, 그리고 일부 3A2기 같은 경우는 완치를 목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 병리 조직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보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A2기 일부 같은 경우 그리고 3A2기 일부와 3B기 같은 경우는 항암과 방사선을 동시에 병행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4기 같은 경우는 암이 이제 다른 장기로 이미 전이가 됐기 때문에 전신 치료를 위한 항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만약에 뇌전이나 뼈전이 같은 어떤 전이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증상 조절을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과는 조금 병기 구분하는 것도 다른데 그러한 이유는 소세포 폐암은 많이 빨리
자라게 됩니다. 빨리 자라고 빨리 증식을 해서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성, 그러니까 폐에만 있느냐 하는 제한성 변기, 그리고 폐 외에 다른 데로도 전이가 갔느냐라고 하는 확장성 변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성 변기 같은 경우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겠고요. 확장성 변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전신으로 암이 퍼졌다고 보고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성 변기에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제 폐암이 소실됐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세포 폐암은 재발도 잘하고 전이도 빠르기 때문에 뇌전이 예방을 위해서 예방적 뇌방사선 조사 치료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폐암이 발생한 엽의 전체를 덜어내는 폐엽 절제술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폐암의 위치나 크기, 그다음에 혈관의 침범, 그리고 인접 림프절의 침범, 기도의 침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매 폐엽 절제술 혹은 인접한 2개의 엽을 같이 잘라내는 이엽 절제술 혹은 전체 폐를 잘라내는 전폐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수술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개흉술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심장을 다 여나요? 가슴을 다 여나요? 하는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는 수술 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복강경처럼 가슴 같은 경우도 흉곽경, 비디오 흉곽경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로봇 수술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폐암 환자분들이 많이 지치시는 분들이 검사입니다. 앞에서 진단검사도 하고 조직검사도 했는데 또 수술을 받으려면 수술 전에 또 검사를 받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폐기능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육분보행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시행하는 이유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장 기능을 봐서 환자가 실제로 이런 생리적 변화에 다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큼 심장이 그만큼 튼튼한지를 보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폐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과연 내가 폐 기능 검사를 해서 폐 일부를 잘라내더라도 남은 폐 기능으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기능 검사와 운동 능력을 보는 육분보행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높은 에너지 방사선으로 종양을 없애는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로 흉부 엑스레이나 CT에서 촬영하는 진단용 X선은 굉장히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치료로 쓰는 X선 같은 경우는 1000배 이상 강한 에너지인 체류용 X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감마선, 양성자, 중입자 같은 것들도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에 쓰이는 약제를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암제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최근에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가 흔히들 항암 주사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떠올리시는 게 바로 세포독성 항암제이고 전통적인 항암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에 있어서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암도 빨리 증식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에서 또 빨리 자라는 다른 머리카락이나 입안의 점막, 그 다음에 장점막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쳐서 좀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근래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저는 이 약을 쓸 수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이런 표적 항암제는 말 그대로 항암제가 작용할 수 있는 표적이 있는 항암제들입니다. 여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근래에 많이 유전자 검사들이 발전을 하면서 EGFR 돌연변이, ALK 돌연변이, 로스1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돌연변이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표적 항암제가 되겠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 저희가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암 세포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자연스럽게 올려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폐암 항암 치료를 얘기를 하면 보통 주기는 이제 1주기는 보통 3, 4주 간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주기 때 약물 치료를 하고 또 2주기 때 약물 치료를 하고 중간에 꼭 CT를 촬영을 해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가
본인한테 맞는지, 본인에게 효과적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3주기, 4주기 이렇게 이어가게 돼서 보통 첫 번째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4주기 내지는 6주기 정도로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폐암의 수술적 치료부터 항암 치료, 방사성 치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혹은 완치가 가능할지 그렇죠.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폐암은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완치율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폐암의 종류나 병기에 따라서 사실 완치율은 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아까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특히 확장성 병기 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평균 생존 기간을 저희가 한 1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평균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환자 개개인의 치료 효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근래에는 또 소세포 폐암에 있어서도 치료법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꼭 평균이 꼭 한계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1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치율을 한 70%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완치율이 조금 다른 암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폐암 같은 경우는 폐암 특성상 재발을 좀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추적을 하는 동안에도 좀 재발을 하는 경우가 아무리 초기더라도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7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간 유리 결절 근래에는 이제 원체 CT가 많이 촬영을 되고 있고 조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간유리 결절이 폐암으로 진단이 되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완치율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나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발전은 하고 있지만 2기, 3기, 4기로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완치율은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근래에 4기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생존율 저희가 5년 생존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한 12%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치료들 특히 뭐 표적 치료제나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만 뭐 2년, 3년 내지는 그 이상으로 약을 드시면서도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완치율이 사실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는 말인데 저희는 너무 완치율에 연연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상의를 하면서 좀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조기 치료보다 예방,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폐 건강을 위한 어떤 첫걸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검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와서 검사 받으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이제 건강 체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진 대상은 저희가 폐암의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 30감년 이상 흡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감년은 저희가 흡연량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하루에 피우는 담배값수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흡연을 했는지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감년이라고 하면 여기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한 값씩 하루에 한 값씩 30년을 피우면 30감년 혹시나 두 값씩 피우셨다면 15년만 피워도 30감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감년의 이상 흡연자가 이제 55세에서 74세까지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이제 담배 안 피우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통 저희가 금연을 하게 되면 여전히 폐암 사망률은 그래도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금연한 지 10년은 넘어야 저희가 폐암의 위험률이 절반 이상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감년 이상 흡연을 하였고 현재 흡연 중이거나 혹은 금연한 지 15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폐암의 고위험군에 여전히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폐암 검진을 받으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진 효과는 당연히 폐암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저희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흡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 검진을 받았을 때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20%가량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6년의 수면 연장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좋은 검진 방법은 바로 저설량 흉부 CT입니다. 흉부 CT 촬영을 통해서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좋겠고 간격은 저희는 1년마다 폐암의 고위험인 경우는
경우는 저전량 흉부 CT를 1년마다 찍으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담배를 안 태우는 바로 금연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금연인 것 같습니다. 담배를 본인도 피우지 말아야겠고, 가능하면 또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업성 폐암이 약 한 7%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직업 환경에서도 안전보건수칙 가능하면 뭐 방진 마스크라든지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담배 연기와 같은 위험 요인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 충분히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사실 뭐 하루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당연히 하루 한두 잔의 소량의 음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걷거나 운동하는 것, 그리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소식만 들려도 굉장히 긴장하는 게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폐암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비소세포암 진단 후에 수술받은 지 일주일 된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번에 나이가 60대라고 하네요. 폐암 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수술 후부터 밤낮으로 계속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는 게 폐암 수술까지 받았는데 계속 기침하게 되면 폐에 무조건 무리가 간다. 그러니 아예 기침을 참아라. 이렇게 조언을 들었다고 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굳이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리는 가잖아요. 뭐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면 억지로 참거나 너무 무리가 갈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침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지 분비물이 고이게 되면 뭐 무기폐 같은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기침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분 기침을 너무 막 자주 하게 되면 힘도 들 것 같은데, 이분 좀 기침을 진정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단은 폐암 수술 후에 나고 있는 기침이기 때문에 먼저 병원에 한번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하면 주치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후유증이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 후유증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급식 메뉴 중에요, 고기를 굽거나 튀김 요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리할 때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습관적으로 마스크가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벗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괜찮은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착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하는 이제 고온의 연기를 저희는 조리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리흉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환기입니다. 아무래도 조리흉은 입자가 굉장히 초미세먼지보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사실 일반 마스크로 완전히 예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환기를 잘 하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조리흉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환기도 중요하지만 간헐적으로 밖으로 좀 나가서 좀 숨을 고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떤가요? 제 생각에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폐암 수술 후 호흡 재활 치료 중인 70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수술 후에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호흡 재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흉벽 진동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종 기구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주변에서 폐활량을 늘리는 데 있어 풍성불기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폐암 수술 환자도 풍성불기를 열심히 하면 폐활량 증가하는지 이 70대 어르신이 너무 궁금합니다. 증가하는 거 맞죠?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해야겠네요. 풍선불기도 사실 처음에 폐암 수술 금방 마치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풍선불기를 함으로써 폐활량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선 부는 게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른 운동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불리면은
아니면 유산소 운동이나 저는 유산소 운동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일단 수술을 하시고 난 분이라면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고 걷기 운동이 충분히 잘 된다고 하시면 이제 가벼운 조깅 같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뭐 그러고 나서도 나는 이런 것들로 운동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등산 같은 것들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암 수술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부터 하는 게 좀 안전할까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경과하였고 심한 통증이나 다른 합병증이 없다고 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운동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폐암의 진단과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암은 발생률도 높지만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무서운 암입니다. 이러한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흡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 하지 말고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폐암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암의 고위험군이신 환자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폐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폐를 끼칠 수 있는 흡연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혈연, 지연, 학연보다 더 질긴 흡연이라고 표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부터 그 질긴 담배와의 악연 꼭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흡연자 역시도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또 요리할 때 생기는 연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호흡기내과의 김미일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 수련 받을 때는 운 적도 있고 한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기에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의 위안도 받고 그래도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기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저는 폐를 이제 완전히 옛날처럼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뭐 폐암도 보고 있고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보고 있는데 결국에 그런 분들이 폐가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걸 옛날처럼 이제 새 폐처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면 그런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환자분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